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8일 만에 구속 적부심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는데 일단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위법했거나 그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거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사건, 그 직권남용 사건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또 직권남용죄와 동일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관련은 돼 있지만 별개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또 비화폰 삭제 지시 같은 경우에 별개의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법한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강화됐죠. 그러니까 특검은 이번에 오늘 이 심사 과정에서 모스탄 대사 관련된 내용을 그 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다고 합니까? 모스탄 대사가 이 집회에서 하는 주장이나 내용들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아마 법원도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될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진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특검 조사에도 불응을 했고 재판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직접 출석을 했는데 법원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그 진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구속 적부심이라는 건 이제 구속의 타당성, 적법성, 필요성,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구속 적부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강조한 부분은 건강 상태였습니다. 간 수치, 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GPT 감마 수치가 정상인의 5배, 거기다가 혈당 수치도 230에서 240,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숨이 굉장히 호흡이 가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 그래서 이 건강 상태를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구속 적부심에서 호소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구속 적부심은 결국 이 건강 상태를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구속 적부심이라는 카드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했고 그렇다고 뭐 끝난 건 아닙니다. 병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기소 이후에 구속 집행 정지라는 새로운 카드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 그래서 오늘 건강 상태의 위중함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강제 인치를 또 시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하겠습니까? 일단 구속 적부심 청구 기간은 1차 구속 만료 기간 열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직 2, 3일의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특검은 계속해서 강제 구인 시도를 했었죠. 근데 거부해서 실패를 했는데 바로 기소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 더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보완 수사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이어서 한 차례 가능하면 다시 강제 구인 절차를 통해서 기소를 위한 완결성을 기하고자 시도는 할 텐데 만약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과 같이 강제 구인 절차를 거부하면
사실은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다수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수사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정도의 수사는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차 구속기한 내에 공소 제기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한 번 더 시도를 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특검팀이 한 차례 정도는 더 강제 인치를 시도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신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제 구인이라든지 뭐 방문 조사를 추가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소환 조사를 해서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혐의가 외환 유치죄 아니면 뭐 일반 이적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이적죄나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통모를 북한과 함께 했다. 이걸 입증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 측에서도 이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뭐 명확한 뚜렷한 물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실익이 없고 거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더 이상 특검하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러한 소환 조사, 강제 구인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재판에 넘기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여야의 공방이 벌어진 장면 보고 오시죠. 신의 손이군요. 매수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이익을 받는지 정말 저는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또 이어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 그리고 정 후보자의 해명까지 함께 보셨는데 일단 정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정경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이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지법 위반이었고 기타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마스크 관련 주식인데요. 이건 코로나에 우리나라 첫 환자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에 전량 매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라고 예, 얘기했죠. 예. 그래서 실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유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주식을 통한 이해충돌은 없었다는 것은 뭐 명백히 확인됐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젠 주식, 그러니까 진단 키트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정은경 이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에 있었는데 그 주식은 보유하지 않은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가 이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했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 심사를 왜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근데 해당 주식에 대해서 2017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그 회사가 이 주정, 그러니까 소주 원료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다가 손생저제의 내용을 업종에 추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은 직무상 다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 직무관리성 심사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시세와 관련돼서 매도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할 의도가 전혀 없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웃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다 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실제 영농을 했다는 여러 가지 근거, 사진 자료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인 김혜지 의원은 계속된 그 의혹 제기가 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을 해소하고 정은경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확인된 자리였다고 봅니다. 예. 대부분의 의혹을 해명 또 소명이 된 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정반대로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예. 오늘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제가 집중력 있게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분 좋게 굉장히 잘 좋은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그 많은 주식 중에 왜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하게 됐을까? 왜 보유했으며 보유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이제 주식 보유 아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의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한다.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성의 있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저희 당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내달라. 주식거래 내역을 이건 뭐 한 30초나 1분이면 충분히 프린트 아웃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은경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가 근무 중이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핑계치고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은경 후보자가 배우자 즉 자신의 부인이 자신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느라고 전화 통화가 안 된다?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농지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거기가 아마 평창군 봉평면이죠. 그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농지 1,70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농업 직불금을 받았으니까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1년에 90일. 그러면 매주 2번씩 가도 1년에 90일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 2번씩 강원도의 봉평면까지 간다? 그리고 실제 거기 현지에서 그 농사를 짓는 그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현지인들이 거의 다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농업 직불금까지 4차례를 받았다. 이건 적절하지 않죠. 이거는 심지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정은경 후보자의 해명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 있었던 청문회 두 분께서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강선호, 이진숙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여당 주도로 채택 보고서 표결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입장은 이진숙 후보자 또 강선호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기본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고요. 우상호
수석이 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실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차의 필요성까지,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가 중대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대통령실은 실제 주말을 넘어서서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 그러니까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 안 될 경우에 그냥 강행하는 방안과,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다른 어떤 이 교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결국 특히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된 두 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막으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 낙마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당에서도 지금 민주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정말 잘 판단해야 이재명 정권이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정말 충정 어린 충고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 결격 사유가 없다. 거기다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야당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이번 주 내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앵커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는 국가 부채도 제대로 몰라, 거기다 정부 예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국무총리, 거기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해달라라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갑질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육의 수장이라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표절의 여왕이고, 정말 제대로 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윤호중 후보자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분 역시 그 대학 시절에 무고한 시민을 풀악치로 몰아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지금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주말에 결정하신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지금 이제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는 지금 이제 포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피해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선에,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할 이런 좀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해 복구를 위해서 경선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두 분 다 지금 충청권이나 호남을 중심으로 한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를 축제로 치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원래 예정돼 있던 순회 경선을 어떻게 치를지, 예정된 경선 일정을 일정대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빨리 이 선출을 한 후에 수해 복구에 나서자는 입장인 거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늦추고 지금 당장은 수해 복구 지원에 같이 나서자, 이런 입장인데요. 당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간다. 다만 투표 방식, 그러니까 순회 경선을 어떤 특정 장소에 모아서 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온라인 이 행사로 대체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했고요. 일정 자체 변경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제 속내에서는 각 후보 진영은 이 지금 현 판세에 따른 유불리 계산도 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이 내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실제 이 폭우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전당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축제처럼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여당이 돼야 된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이 출발했다는 뭐 공통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22일 청주에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지금 혁신위 인적 쇄신을 두고서 좀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계기로 분위기 반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 작년 2024년 한동훈 당대표 됐을 때 우리 그때 전당대회 어땠습니까? 예,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결국 친한과 친윤으로 완전히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2024년 작년 전당대회 때 못지않거나 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 메시지 단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